네, 방금 소개받은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간략하게 제가 적었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보시면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해서 서울 시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가장 많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가산 지역과 바로 이 성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청 차원, 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이 강의를 의뢰하신 것 같습니다. 성동구가 이 25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앞선 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니즈에 대해서 이 관 차원에서 이렇게 강의를 부탁하고 제가 강의해 본 적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그 집합 건물 분쟁 관련해서만 한 지금 만 15년이니까 한 16년 차? 한 16, 17, 거의 처음에는 집합건물법이라는 것조차도 생소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이런 집합건물, 관련해가지고 분쟁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렸던 이런 지식산업센터가 요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한 해결 방안도 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진행 순서는, 금요일 수업 진행 순서는 5가지, 이런 챕터를 나눠가지고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얼마 전이었죠? 9월 29일 날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대표자 회장님이시고 관리인이시고 또한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시행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개념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 모를 리가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 있지만 특히나 문제되는 부분에 있어서만 제가 간략하게 짚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신 판례 정리. 이게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서 수행했던 사건 대부분 승소 판결인데요. 승소 판결 그리고 금년도 걸 추리다 보니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3개월치 것만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 3개월치 정도를 추려가지고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이 집합건물 분쟁 관련해서 제대로 논의하려면 오늘 하루가 부족해요. 제가 얘기하더라도 24시간이 아니라 더 이상도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최대한 줄여서 압축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최신 판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난번 제가 강의할 때는 4번을 못했어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그래서 이게 과연 네 번째 우리 자주 주시는 질문들 이분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빨리 진행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들을 추렸습니다. 추려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요 그림을 한 것은 이게 가산 디지털 단지예요. 조만간 여러분은 이제 제가 또 딴 데 가서 만약에 할 기회가 있다면 아마 이제 성수 디지털 단지 사진을 올려놓겠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총괄 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서 소개는 간략하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그 9월 29일부터 개정집합건물법이 시행됐는데요. 종전이 언제 바뀌었냐면 21년도 2월 5일부터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법이 시행된 게 종전에는 21년도 2월 5일이었고 그때도 조금 종용한 게 있었지만 이번에 9월 29일 바뀐 법은 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이게 가급적이면은 이제 민간에서 관의 어떤 관리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 법 위반자들과 또 이 교수님들하고 굉장히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법이 제정되게 되었고 들여오게 됐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동주택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 관에서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죠. 이제 관리 어떤 입주자 대표회의 설립부터 시작해서 규약 제정 다 관리를 하지만 이런 집합건물에 해당되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분쟁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보고자 관의 개입을 늘려놓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특색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는 관리인 의무 강화, 5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관리인 의무 강화예요. 종전에는요, 관리인 사무보고
1년 동안이든지 매달이든지 네가 썼던 돈이 어떻게 하고 관리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무 보고하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에게 하면 되는 거로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관리비를 내고 거기에서 입주한 분들은 점유자라고 하잖아요. 구분 소유자 포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 또 회사의 직원들 그런 분들 이 점유자 이런 점유자에게도 사무보고할 수 있게끔 사무보고를 해야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내가 관리비를 내니까 나한테 알려달라 이런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 보관 의무 이런 것들을 신설했어요. 종전에는요 이런 회계장부에 대한 보관 의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런 어떤 장부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시다가 한 1년 있다가 이걸 폐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장기수당 충당금이 다 소진됐다고 하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보관기간도 없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계장부를 작성 그리고 보관하고 보관기간 5년 이렇게 명문 규정을 했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라고 할 것입니다. 뭐 열람 교부 대상 제외 요것들은 그 건물에 만약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있거나 대규모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해당 법이 있어요. 이런 회계장부 보관하고 작성 보관 같은 거 하고 열람 교부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을 따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인의 의무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청의 감독권 요 규정이 신설됐고 그리고 강화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수원 적립금이나 관리인 선임 해임 그리고 회계보고 그다음에 회계장부 보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는 교부할 수 있게끔 그런 명문의 규정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특히나 회계장부 있으려면 거기 영수증 같은 증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이렇다 할 것이 뭐냐면 관리인 선임 해임 관련된 자료를 우리 구청에서 먼저 검토해서 관련해가지고 파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이 규정이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라고 볼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분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다음에 수선 적립금이나 장기수선 충당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통제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법무부 지금 현재 표준관리규약은 각 지자체별로 있습니다. 좀 메이저 지자체들별로 이런 표준관리규약은 있습니다만 이게 달라요. 조금씩은 다르고 그 다음에 해당 지자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표준규약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만들도록 규정해 놓고 아마 지금 만들어야겠죠. 법이 통과됐으니까 법무부에서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뭐 바쁘시긴 하더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 표준규약이 만들어진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또 지자체별로 다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이런 의무 규정이 신설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역별로 규약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이걸 가지고서 우리 건물, 우리 지사센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규약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건 굉장히 제 경험치상으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요. 서면결의 요건이 완화됐어요. 이게 서면결의 요건이 종전에 집합금법 41조에 따라가지고 80%였습니다. 5분의 4. 서면결의 5분의 4 요건, 이게 5분의 4. 이 5분의 4는 특히나 머리수 5분의 4뿐만 아니라 지분도 5분의 4. 모두 충족돼야 돼요. 갖춰져야 돼요. 이런 서면결의 요건이 80%다 보니까 이 80%가 쉽지가 않아요. 80% 여러분들 집합건물법에서 80%는 재건축, 이 건물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게 80%입니다. 굉장히 센 그런 종족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면결의로 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을 서면결의로 변경한다. 또는 관리단 대표나 관리 임원을 서면결의 뽑는다. 이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면결의가 활용도가 떨어졌습니다. 집합건물법에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분양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사람들이 다 전국으로 흩어지시기 때문에 관리규약을 만드는 게 극히 드물어요. 거의 관리규약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서면결의를 통해서라도 멀리 계시더라도 서면결의 해주세요. 해가지고 서면결의로 관리규약 통과시키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종족수가 80%다 보니까. 5분의 4 이상이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낮추긴 했어요. 75%로. 근데 75%에서 80%, 5% 낮춘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관리규약 통과를 꼭 보니까 76%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76%, 77%, 80% 간당간당하게 못 미쳐가지고 못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5% 낮춰가지고 지금 75%, 4분의 3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지어진 건물 중심이다 보니까 이건 이제 재건축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런 휴양 콘도미니엄 관련해가지고 종교수가 완화됐다라는 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주신 질문이 이거예요. 종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런 것들. 이제 관리 소장님이나 대표님들이 실제로 지금도 그래요. 종전 소유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가벌을 팔았어요. 새로운 소유자가 왔습니다. 근데 새로운 소유자는 신압된 거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관리사무소에서 다 종전 소유자 갖고까지 물리는 거거든요. 물릴 수 있느냐? 결론은 물릴 수 있다예요. 아니라고 하네요. 있어요. 이게 판례가 종전 소유, 다만 물릴 수 있는데 공용부문 관리비, 이게 사실은 대부분 공용부문 관리잖아요. 비잖아요. 물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명시적 판례가 이제 많이 아시는 판례는 경락받아서 들어가신 분 판례인데 이거 특별 승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냥 매도해서 매수인에게도 체납관리비 밀릴 수 있는 걸로 해놨습니다. 이게 소유자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 거예요. 점유자는 안 되고요. 하여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다. 요거 했죠. 요거 매번 질문 주세요. 관리비 부과 기준은 분양 면적 기준입니까? 전유 면적 기준입니까? 여러분 이제 아시죠? 전유 면적 기준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리비 사용 내역 증빙을 임차인이 요구하면 응해야 하나요? 요게 이번 9월 29일 전과 후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그럴 권리가 없었어요. 내줄 권리. 임차인에게 내줄 권리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이제 생겼어요. 임차인에게도 이거 요구하면 응해야 돼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요, 임차인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법원 가서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성동구청 여기로 옵니다, 이제. 지역경제팀으로 와서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해가지고 팀에서 내세요 했는데 불응했다 하면은 과태료 300만 원. 만약에 내가 성동구청 오지, 성동구청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 임차인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 요거는 그 자체만 가지고 과태료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행검법 66조 2항과 3항에 나와 있어요. 자, 관리인 개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비용을 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나요? 관리인이 관련 대표가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가 명예훼손도 하고 이래 하잖아요. 이런 비용들, 그런 비용, 민형사 소송 비용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관리와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관리인 개인을 상대로 한 어떤 소송,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리비로 사용해도 돼요.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형사소송, 이런 것들, 명예훼손 소송,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자, 한 필지에 여러 개 동으로 된 경우, 각 동마다 설립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필지가 있는데 요즘 많잖아요. 4개 동이 같이 서 있어요. 입구는 동일하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4개 동, 이건 기준이 뭐냐? 필지, 첫 번째는 필지 기준으로, 한 필지라면 하나의 집합 건물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분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뭘 보냐 하면 여기에 상가로 연결되어 있느냐. 또는 구름다리가 있느냐. 이런 경우는 하나의 집합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가 다르다. 경우가 나뉜다. 한 필지에 여러 개의 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한 필지이기 때문에 한 개의 동으로 봐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다음 단계 1층이 상가로 다 통일되어 있는가 연결되어 있는가 아니면 2층이라 하더라도 구름다리가 있는가 이런 경우는 하나로 봅니다. 4개처럼 보여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10개라 하더라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임기 만료된 관리인도 집회 개최할 수 있나요? 이게 안전하게는 구분 소유자 5분의 1로 하시는 게 안전해요. 하지만 제가 받은 판결에서는 옛날에는 임기 만료된 관리인도 총회 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다툼이 많습니다. 제가 2015년도 받은 판결에는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애매해졌어요. 요즘은 안 된다는 취지 판례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5분의 1로, 구분 소유자 5분의 1로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집회 결의고 주차료 인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상가 용도 변경은 고용부분 변경조차 발발되나요? 이게 사실은
법에는 없는데요. 관청에서는 이런 절차를 받도록 해요. 용도 변경 절차 받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집회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위임받아야 되나요? 이제 아시죠? 관련 집회에서 임차인은 본인이 직접적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세 가지 경우에만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 선임, 고용부문 관리. 나머지는 위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집회에서 임차인은 직접 참석만 해야 하면, 자, 요거가 있는데요. 요거 보시는 것처럼 관련 집회에서 임차인은 직접 참석만 해야 하고 임차인이 위임장을 통해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요거가 문제가 됐어요. 실제로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던 사안입니다. 임차인도 참석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결권 위임장을 써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판례가 정리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미 다 아시죠? 집회 소집을 위해서는 면적, 지분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 시설 충당금을 관리 유형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이거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지금 이건 있어요. 관리 규약으로 수선 충당, 관련 집회 또는 어떤 규약으로 수선 충당금의 용도를 딱 정해놨으면 또는 관련 집회로 이걸 이렇게만 쓰자라는 것이 통과가 됐다면은 못 써요.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아파트와 달리 집합 건물에서는 관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때 막 직원들 인건비로 막 급하니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업무상 횡령으로 보지 않는 케이스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원래는 안 되는 것이지만 이 충당금을 썼다고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곧바로 업무상 횡령,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아파트랑 좀 달라요. 아파트는 이거 전용하는 순간 바로 업무상 횡령 가버립니다. 자, 소유자도 아닌데 관리될 수 있죠, 지금은. 그 다음에 임차인은 항상 관리 집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네요. 아까 세 가지 경우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관리인 뽑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관리인 뽑을 수 없는 사람, 나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집회 결의가 안 맞아요. 머릿수도 안 맞고, 지분도 안 맞고, 관심도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법원에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절차가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인 마음대로 위탁관리업체 선정할 수 있네요. 지금은 안 돼요. 2021년 2월 4일까지는 가능했어요. 마음대로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안 된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소유권이 신탁됐어요. 신탁된 경우 신탁회사가 의결권자인가요? 아니면 위탁자, 원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의결권자인가요? 해서 판례는요. 1차 원칙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의결권자예요. 하지만 신탁회사가 나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예외적으로 위탁자도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전적 방법으로 의결권 위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요거 요즘 전적 방법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결권 위임장 받으러 다니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적 방법으로 그런 업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전자 서명 업체 이런 생겨가지고 요즘은 판례가 적용가 많이 됐습니다. 거기다 의뢰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역은 교대역 법무법인 라움입니다.